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 내가 팔았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구멍에 꽁꽁 얼어있던 말덩어리가 갑자기 녹아내리며 터져나온 것 같았지요. 여행에서 막 돌아온 딸과 사위의 표정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민호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미끄러져 내려갔답니다. 바퀴가 굴러가며 내는 작은 소음이 유독 크게 들렸지요. 거실엔 반듯한 박스 더미와 말끔히 비워진 책장이 있었습니다. 한때 책과 액자들로 가득했던 그 선반들이 이제는 먼지 자국만 남긴 채 텅 비어 있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또각또각.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진의 하이힐이 현관 타일에 멈춰 서자 그 여파로 생긴 침묵이 거실 전체를 감쌌지요. 가방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딸랑딸랑 하는 작은 쇠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겨울 호수 위에 얇은 얼음을 조심스레 밟을 때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조심스러웠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농담이기를, 실수로 한 말이기를, 아니면 깜짝 이벤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눈에 가득했답니다. 그대로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지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밥 먹었다는 말처럼 담담하고 건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 차 온다. 너희는 금요일까지 짐을 빼라. 허리를 조금 기울인 채로 그는 지팡이 끝을 바닥에 곧게 세웠습니다. 톡 하고 나는 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려 퍼졌지요. 오래된 나무 지팡이의 손잡이는 손때로 반들거렸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그 지팡이는 그의 손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의 체중과 마음의 무게를 묵묵히 받쳐주고 있었답니다. 무릎 안쪽에서 오래 굳은 흉터가 쑤시는 듯 달아올랐습니다. 월남전에서 돌아오던 해 겨울이었지요. 1972년 12월 부산항에 내린 그날 밤부터 그 흉터가 처음 푸르스름하게 올라왔을 때 군의관은 말했답니다. 평생 같이 가실 겁니다. 비 오는 날, 추운 날, 습한 날이면 쑤실 거예요. 진통제로 버티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말을 농담처럼 들었지요. 25의 청년에게 평생이란 단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은 정말 길었답니다. 너무 길었지요. 지금 71살이 된 그에게 그 흉터는 정말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동시에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집은 가족의 것이죠, 그걸. 두 목소리가 부딪히며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급하게 뱉어낸 말들이 서로 엉키며 의미를 잃었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다. 너희가 없는 동안 계약했고 계약금도 받았다. 잔금은 모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처럼 또렷하고 확실했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답니다. 정말 이게 맞나?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들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망설임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혼날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잘못을 해서 혼나는 게 아니었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었지요. 소파 등받이에 부딪힌 사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민호는 장인어른과의 대화에서 늘 조심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무엇인가였지요.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 속에 꽁꽁 얼어붙은 말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명예 변경, 재산, 상속세, 세금 절약. 그 단어들은 이미 그의 귀를 스치고 심장에 박혀 있었답니다. 모처럼 박혀서 숨 쉴 때마다 콕콕 찔렀지요. 몇 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지요. 수진과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는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헹구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춘 때였지요. 거실에서 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물소리를 멈추자 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지요. 민호 씨, 솔직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한계야. 그 첫마디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게 바로 이거였답니다. 위험한 소리가 들릴 때는 몸을 멈추고 귀를 세우는 것이었지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계속 챙겨야 하고 우리도 이제 애 계획해야 하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해온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것 같았지요. 그는 찬물에 담긴 손이 저려오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만에 하나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그럼 애 가질 수도 없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받았지요. 그럼 요양원 알아보자. 내 지인 부모님 모신 데가 시설 괜찮대.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는 찬물 속에서 국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끄러운 면발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지요. 그의 마음도 그 면발처럼 자꾸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집은 민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미리 바꿔놓자. 이왕이면 상속세 때문에도 그게 낫고. 상속세 많이 나와?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세금 내려면 집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버지 설득은 내가 할게. 요양원은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집 서류는 내가 챙길 수 있어. 아버지는 잘 모르시니까. 그의 손에 있던 채가 싱크대에 부딪혀 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지요. TV 소리만 흘러나왔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설거지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 낮췄지요. 어쨌든 우리 얘기는 계속하자. 나중에. 물방울이 그의 허벅지를 적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채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었지요. 군대에서 배운 건 많지 않았답니다. 총 쏘는 법, 행군하는 법, 상관에게 대답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소리가 들릴 때는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법이었지요. 그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요.
아직 식지 않은 국수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났답니다. 그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짐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다리가 불편해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걷기 힘들어진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혼자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갔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게 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지요. 마트 갈 때는 수진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건 못 들겠다고 길에서 넘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딸의 배려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보다. 그가 챙겨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 말이지요. 그는 찬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하얀 꽃처럼 피어났다가 물에 씻겨 내려갔지요. 그의 마음도 그 거품처럼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 다음날 딸은 정말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지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 미역국이 차려진 소박한 상이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날 아침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정말 좋은 요양원이 많대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했답니다. 재활 치료도 되고 산책도 시켜주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떠먹으며 들었습니다. 미역국 맛이 어떤지 느껴지지 않았지요. 입안에서 뜨거운 물이 돌기만 할 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집은 수진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 문제도 안정적이고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거든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제 세금 문제가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구나. 대답 대신 그는 국을 더 덜어 그녀의 그릇 앞에 놓았지요.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 입 밖으로 처음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밟는지 어렴풋이 아는 듯 했답니다. 또 들어주는 길, 또 참아주는 길, 또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요구한 것들은 늘 단순했지요. 매점에 달고나 학교 운동회 때 하늘색 풍선, 수학여행 가방 속에 몰래 넣어달라던 비상용 용돈이었답니다. 아빠, 나 달고나 사줘. 5살 수진이 그의 바지 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을 때 그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했지요. 500원이 전부였답니다. 버스비까지 빼면 달고나 살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어서 집에 갔지요. 2시간을 걸어가면서 딸이 달고나를 깨물어 먹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빠,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다 풍선 가져와. 초등학교 1학년 수진이 말했을 때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 일을 마치고 시내까지 가서 하늘색 풍선을 사왔습니다. 그날 오후 운동장에서 딸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지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아빠, 수학여행 갈 건데 친구들이 다 용돈 많이 가져간대. 중학교 2학년 수진이 말했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밤늦게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무릎에 남은 철편 때문에 클러치를 밟을 때마다 다리가 저렸지만 그는 참았지요. 딸의 가방에 10만 원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친구들한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군복을 벗고 돌아와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낮에는 프레스기 앞에 서서 철판을 찍어냈지요. 꽝, 꽝, 꽝. 하루 종일 울리는 기계 소리에 귀가 멍멍했습니다. 밤에는 트럭 운전을 뛰었지요. 화물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녔답니다. 무릎에 남은 철편이 비 오는 날마다 욱신거려도 그는 딸에게 안 아프다고 웃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 어린 수진이 그의 무릎을 만지며 물을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안 아프다. 아빠는 안 아파. 그 웃음이 결국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들어주는 동안 흉터는 말끔해지지 않았지만 표정은 점점 말끔해졌지요. 아픈 것도 감추고 힘든 것도 감추고 속상한 것도 감추는 표정이었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표정이었지요. 다정한 표정은 가끔 사람을 방심하게 한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정한 사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지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빠는 원래 다 들어줘. 아빠는 원래 괜찮다고 해. 언제부터인가 그의 괜찮다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는 뜻이 되어 있었답니다. 봄이 왔을 때 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상태가 어떤가요, 선생님?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인공관절 수술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근력 유지가 더 중요해요. 너무 안 움직이시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나빠질 수도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답니다. 본인 하기 나름. 의사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무릎 얘기만이 아니라 인생 얘기 같았답니다. 본인 하기 나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그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바라봤지요. 전세, 매매, 급매 같은 글자들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인사했지요. 그는 그의 보폭을 알아챘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대충 상황을 짐작하는 것 같았지요. 혹시 집을 내놓으시려고요? 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답니다. 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혼자 사세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지요. 직업적 습관인지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습니다. 딸과 사위랑 살지만 혼자로 살 준비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대신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답니다. 이 동네 재건축 소식 있어서 금방 나갈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내리시면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얼마나 내려야 하죠?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그의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결심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탁자에 기대놓고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지요. 군번줄, 낡은 모자, 손으로 접은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지요. 군번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얇은 철판이 방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박종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작은 철판을 보며 그는 전우들의 이름을 떠올렸답니다. 김영수, 이철민, 박동진, 최성호.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이었지요. 20살, 21살, 22살에 멈춰버린 얼굴들이었답니다. 자신은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그래도 돌아왔지요.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고 딸을 키웠고 손자를 볼 수 있을 나이까지 살았답니다. 돌아온 뒤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딸의 벗겨진 무릎에 밴드 붙여주고 중학교 졸업식 날 헐렁한 정장을 첫 단추까지 잠가주고 사위 첫 인사 자리에서도 떨리는 딸 대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했답니다. 그때마다 무릎은 아팠지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팠고 습한 여름날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위에 올라서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었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요. 아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에는 더 외로웠지요. 딸과 단둘이 살면서도 외로웠고 사위가 들어와서 셋이 살면서도 외로웠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혼자 견뎠지요. 딸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한 줄 알았답니다. 딸이 웃으면 자신도 웃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딸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꺼냈지요. 딸의 초등학교 때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였답니다. 중학교 때 아빠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적힌 카드도 있었지요. 고등학교 때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라고 적힌 편지도 있었답니다.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어린 딸의 글씨가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걸 보니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편지가 끊어졌을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딸은 점점 바빠졌답니다. 편지는 안부 전화로 바뀌었고 안부 전화는 짧은 문자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요양원과 명예 변경 얘기가 나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조심스레 다시 접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쭉 뻗었지요. 무릎이 쿡 하고 지르는 통증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통증 위로 그의 마음이 앉을 자리가 조금 생긴 것 같았답니다. 부동산에서 첫 손님이 왔을 때 그는 일부러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지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임신한 여자였답니다. 여자의 배가 조금 나와 있어서 임신 5개월 정도 되어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자도 배를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지요. 집 구경해도 될까요? 그럼요. 천천히 보세요. 그는 그들을 안내했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을 돌아보는 동안 그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지요. 여기서 아기 키우기 좋겠네요. 여자가 작은 방을 보며 말했답니다. 남쪽을 향한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햇살도 좋고 조용하고.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지요. 혹시 오래 사셨어요? 한 20년 정도요. 아, 그러시구나. 동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답니다. 좋아요.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정말 좋은 동네였답니다. 딸도 여기서 자랐고 행복한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요.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젊은 부부는 툭툭 서로의 어깨를 치며 소소한 장난을 쳤답니다. 부엌을 보면서는 여기서 이유식 만들어줄까? 하고 말하고 거실을 보면서는 여기서 아기가 기어다닐 거야 하고 웃었지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여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햇살이 진짜 좋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답니다. 이 집이 누군가의 삶에 다시 따뜻한 분위기를 불러줄 수 있으리라는 걸 말이지요. 이 집에서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밤늦게 이유식 만드는 소리가 날 것이고, 아이가 커가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날 것이었답니다. 그가 딸과 함께 만들어낸 추억들처럼 이들도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었지요. 중개사가 가격을 조금 깎아주자는 눈짓을 보냈을 때 그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은 분들이신 것 같으니까 조금 깎아드릴게요. 젊은 부부가 깜짝 놀라며 감사해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에요.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끝을 인정하는 용기 때문이었지요. 계약을 마쳤을 때 그는 오래된 손목시계를 바라봤답니다. 군대에서 처음 지급받은 시계는 숫자가 작고 선명한 기계식 시계였지요. 20살 청년의 손목에는 조금 컸지만 정확했고 튼튼했답니다. 그 시계는 그와 함께 정글을 헤맸고 진지를 파는 동안 흙을 뒤집어 썼고 폭격이 떨어질 때 방공호 안에서 초침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전쟁터에서 시간은 생명이었답니다. 몇 시에 공격하고 몇 시에 퇴각하고 몇 시에 교대하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했지요. 하지만 그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났답니다. 귀국한 지 10년쯤 지나서였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방에 가져갔지만 너무 오래된 부품이라 구할 수가 없다는 답만 들었지요. 대신 딸이 선물해준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답니다. 아빠, 이거 방수도 되고 알람도 울려요. 20살 수진이 아르바이트 돈으로 사준 시계였지요. 당시에는 꽤 비싼 시계였을 것이었답니다. 딸이 며칠 동안 점심도 굶으면서 모은 돈으로 산 시계였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을 셀 때면 왼손 엄지로 오른손목 뼘마디를 두드렸답니다. 옛 시계가 있던 자리를 말이지요.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그의 마음속에서도 달력의 날짜가 통지처럼 맞물리며 움직였지요. 내일은 이삿짐을 싸는 날. 모레는 잔금을 치르는 날. 금요일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아버지 내치자 그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노와 억울함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요양원은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자는 뜻이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받으시고 같은 또래 분들하고 어울리시라고. 그는 묵묵히 들었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재활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한 얘기였다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지요. 마치 자신을 변호하듯이 급하게 쏟아내는 말들이었답니다. 그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집을 4명이로 바꾸자는 말은? 딸이 잠시 멈췄지요. 그리고 인상을 썼답니다. 그건 제일 합리적이라서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때 제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명의가 내가 넘어지면 내가 더 편하겠지. 그의 말에 수진이 얼굴을 붉혔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뜻이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문제없게 하려고. 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뜻은 말보다 먼저 나온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한번 가볍게 찍었답니다. 마룻바닥 아래 오래된 온수관이 둔탁하게 울렸지요. 나는 전쟁에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엄마 떠나고 나서도 돌아왔다. 네가 아기 울음을 터뜨리던 밤마다 공장 야간조 마치고 돌아왔다. 수진과 민호가 조용해졌지요. 돌아온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몸을 붙들고 선다는 뜻이다. 그걸 평생 했으니 이제 한 번쯤은 나한테 돌아오려고 한다. 그 순간 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미안함과 억울함과 습관이 서로 엉킨 표정이었지요.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답니다. 사위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려다가 다시 밀어넣었지요. 그가 그 움직임을 보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다. 모레 잔금 치르면 이 열쇠는 다른 손으로 간다. 너희는 금요일까지 짐을 빼라.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조용히 박스 테이프를 찢었습니다. 사진 몇 장, 군번줄, 낡은 모자 한 개, 손으로 접은 편지들이었지요. 아내의 유품 몇 개도 있었답니다. 그의 인생이 한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지요. 결혼식 사진이었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와 어색한 양복을 입은 자신이었지요. 둘 다 25이었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지 3년째였고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째였지요. 아내는 동네 양장점에서 일했답니다. 딸의 100일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힌 아기 수진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지요. 사진 뒤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답니다. 수진이 100일 1975년 5월 20일 아내의 글씨였지요. 딸의 돌 사진도 있었습니다. 색색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은 수진이었지요. 연필, 실, 쌀을 놓고 뭘 잡나 기다렸던 그날이었답니다. 수진은 연필을 잡았지요. 공부 잘할 아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웃었답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습니다. 빨간 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7살 수진이었지요. 그날 아침 그는 공장에 휴가를 내고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아빠, 나 언제 와? 하고 묻는 딸에게 오후 2시에 온다 하고 약속했었지요. 중학교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들고 있는 수진이었지요.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답니다. 헐렁한 양복에 어색한 넥타이였지요. 하지만 자랑스러웠답니다. 딸이 반에서 열등 안에 들었다고 선생님이 수진이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라고 말해줬다고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수진이었지요. 그때쯤 딸은 아버지와 찍는 사진보다 친구들과 찍는 사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대학교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들고 있는 수진이었지요. 그 옆에 서 있는 자신과 아내도 보였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많이 마르고 아픈 상태였지요. 하지만 딸의 졸업식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었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턱시도를 입은 사위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이 보였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세상에 없었지요. 혼자서 딸을 결혼시키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날 알았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요.
마지막 사진은 작년 추석 사진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수진과 민호 그리고 자신이었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보니 어딘지 어색한 웃음이었답니다. 그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꺼냈지요. 딸의 초등학교 때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였답니다. 중학교 때 어버이날에 받은 카네이션과 함께 온 쪽지도 있었지요. 아빠 고생 많으세요. 고등학교 때 생일 카드도 있었답니다.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대학교 때 편지도 있었지요.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편지는 없었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편지는 전화로 바뀌었고 전화는 문자로 바뀌었지요. 그는 그 편지들을 다시 접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답니다. 상자를 닫고 테이프를 붙이는 동안 그는 생각했지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한 상자에 들어가는 인생. 하지만 씁쓸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 한 상자 속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지요.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증거들이었답니다. 이삿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일찍 깼습니다. 창밖에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커튼을 젖히니 여명이 창틀을 희미하게 물들였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이 집의 새벽 풍경이었지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요. 새 집에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실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딸의 아침 준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사위의 출근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지요. 손바닥이 따뜻해지자 그는 갑자기 웃음이 났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밥상과 지갑과 약속을 위해 움직였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자기 컵을 위해 물을 끓이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커피였지만 맛이 달랐지요. 더 진했고 더 향긋했답니다. 아니면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9시가 되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기사들이 밝게 인사했지요. 3명이 왔는데 모두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었답니다.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한 기사가 박스들을 보며 말했지요. 오래 살았지만 내 물건은 많지 않아서. 그가 대답하자 다른 기사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많이 사세요. 본인 것만요. 본인 것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지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것만. 새 집은 바다가 조금 보이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두세 걸음만 가면 소금 냄새가 났지요. 짠내가 코끝을 간지렸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났지요. 바다 근처 진지에서 보초를 설 때 새벽 바람에 실려오던 소금 냄새였답니다. 그때는 고향 생각이 났었지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부모님은 안녕하실까, 그런 생각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었답니다. 집 앞에는 손바닥만 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가꾸다 만 것 같았지요. 몇 개의 화분과 작은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담벼락 위엔 고양이가 햇살을 빨아들이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예쁜 고양이였지요. 그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 고양이에게 가만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눈을 반쯤 감고 하품을 했지요.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낯선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묘한 공기가 있습니다. 빈 방이 갖고 있는 고요한 울림이었지요. 그는 그 울림 속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창문을 열었답니다. 바람이 쑥 들어와 박스 테이프 꼬투리를 살짝 들쳐 올렸지요. 방은 2개였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이었지요. 딸이 올 때는 작은 방을 쓰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온다면 말이지요. 부엌은 아담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지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편했답니다. 거실에는 남쪽을 향한 큰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바다가 멀리 보였지요. 파란 점으로만 보이지만 확실히 바다였답니다. 그는 소파 대신 놓을 의자를 그 창가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기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그는 경첩이 덜 마른 문을 조심스레 닫고 누웠습니다. 새집 냄새가 났지요. 페인트 냄새와 새벽지 냄새,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천처럼 연속적으로 깔리는 소리였지요. 전쟁에서 돌아온 해에도 그는 부산의 임시 숙소에서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답니다. 그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잠을 못 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답니다. 이제 여기가 집이었지요. 소리가 있는 밤은 사람이 산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랬지요. 총소리와 포탄 소리가 멈춘 고요한 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소리가 없으면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고 아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소리가 있으면 최소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들리는 파도 소리는 평화로웠지요. 규칙적이고 부드러웠답니다. 그는 그 소리와 함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이 아주 오래 내려왔지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답니다. 이틀 뒤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발걸음 소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했답니다. 망설이는 소리였지요. 그는 일부러 먼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결심하고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렸지요. 톡톡톡.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지요. 평소보다 화장이 연했고 옷도 수수했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들어와. 그가 말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집 안 냄새가 달랐습니다. 바다와 나무, 새 페인트가 섞인 냄새였지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아라. 딸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했답니다. 늘 들어주니까, 늘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는 물컵을 하나 들고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딸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사람은 당연한 것만 보고 살 수 없다. 네. 딸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내 엄마 떠나고 내가 울음을 멈추던 밤마다 나도 울고 싶었다.
그가 말했지요. 그런데 내가 울면 내가 더 울까봐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아버지였다.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들어주는 것도 때가 있다. 딸이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집을 판 건 정말이다. 그는 담담했지요. 나는 내 삶을 산다. 너는 너 삶을 살아라. 가끔 안부는 묻고 명절엔 머무는 대신 잠시 다녀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내 삶을 책임져라. 그게 나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다. 딸이 조금 더 울었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으려 하지는 않았지요. 다시 같이 살자는 말 하지 않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대신 가끔 와도 되죠? 그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지요. 하루. 약속된 시간에. 설거지는 네가 하고 가라. 그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답니다. 그 미소에 딸도 희미하게 웃었지요. 네. 딸이 가져온 봉투 안에는 밑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이었지요. 딸이 직접 만든 것 같았답니다. 혼자 사시면서 드세요. 고맙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지요. 딸이 돌아간 뒤 그는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도 있구나.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딸이 돌아간 뒤 그는 텃밭에 나갔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서졌지요. 부드럽고 촉촉한 흙이었답니다. 이전 집주인이 잘 관리했던 것 같았지요. 모종을 심기엔 아직 이른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작은 화분에 상추씨를 뿌리고 물을 적셨지요. 싹이 날까? 언제쯤 날까? 모른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기다릴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그는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토마토도 심고 싶었고 고추도 심고 싶었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혼자 먹을 만큼은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먹는다. 생각만 해도 즐거웠답니다. 딸과 함께 살 때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신경 써야 했지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사위 입맛은 어떤지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사면 되었답니다. 며칠 뒤 사위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울리다가 꺼졌지요. 그는 받지 않았답니다.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지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는 달력을 넘겼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었지요. 바다 가까운 마을에서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판소리를 한다는 얘기였지요. 그는 그날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답니다. 혼자 가는 첫 번째 구경거리가 될 것이었지요. 아침마다 그는 버릇처럼 일찍 깼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바닷가를 걸었지요. 지팡이가 모래를 찍을 때마다 톡톡 소리가 났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등을 적시는 순간 그는 몸을 뒤로 빼었다가 다시 한 발 내디뎠지요. 물은 언제나 돌아왔고 언제나 물러갔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는 물러남과 돌아옴 사이에서 오래 살았지요. 이제는 자신이 정한 간격으로 자신이 정한 속도로 그렇게 살기로 했답니다. 바닷가에는 다른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개를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 조깅하는 젊은 남자, 새벽 낚시를 준비하는 아저씨들이었답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서로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지요. 그런 인사가 편했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의무감도 없었지요. 정오가 가까워질 때면 시장에 들러 미역과 멸치를 샀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지요. 네, 혼자 삽니다. 그럼 이 미역 작은 걸로 드릴게요. 혼자 먹기에는 이게 딱이에요. 고맙습니다. 작은 집의 주방에서 나무 국자를 잡으면 손끝이 편안했답니다. 그는 소금 한 꼬집을 물 위에 떨어뜨리고 팔팔 끓기 전에 불을 줄였지요. 오랜 세월 배운 조리법이었답니다. 팔팔 끓기 전에 줄이는 것. 과하게 끓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인생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그는 잠깐 생각했다가 국물이 맑게 우러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내려놓았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글씨는 정갈했고 문장은 짧았지요. 아버지, 이번 여름에 하루만 민호와 함께 내려가도 될까요?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장도 보고 갈게요. 연락 주세요. 그는 그 편지를 접어 책장에 끼웠답니다. 하루 내가 설거지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한 번 더 되새겼지요. 딸이 편지를 보낸 것도 좋았답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편지를 말이지요. 손으로 직접 쓴 글씨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는 답장을 썼지요. 수진아, 7월 넷째 주 토요일에 와라. 점심 먹고 일요일 아침에 가라. 설거지 잊지 말고.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면서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집 안으로 바람결이 드나들었습니다. 흰 커튼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스르르 가라앉았지요. 그는 그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움직임 속에도 머무름이 있고 머무름 속에도 움직임이 있었지요. 몸은 여전히 불편했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요. 지팡이 없이는 멀리 걸을 수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아픔 위에 앉는 법을 배웠지요. 아픔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아픔과 함께 살아가되 아픔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는 않게 하는 법을 배웠지요. 창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파도가 오고 가는 걸 보는 게 지루하지 않았지요. 매번 다른 모양으로 왔다가 다른 모양으로 갔답니다. 같은 바다지만 늘 다른 바다였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이지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닮았지만 같지는 않았답니다. 어느 저녁 해가 바닷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분홍과 주황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지요. 그런 색깔이 있다는 것도 그는 처음 알았답니다. 분홍도 아니고 주황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색깔이었지요. 그는 지팡이를 세워두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군번줄이 손가락에 차갑게 닿았지요.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을 한 명씩 떠올렸답니다. 김영수, 이철민, 박동진, 최성호, 마지막으로 박종서. 본인의 이름까지 조용히 천천히 또렷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지요.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답니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도 그는 일찍 깼습니다. 창밖에서 고양이가 울었지요. 그 고양이 주황색과 흰색 고양이는 이제 그의 친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나타나서 우유 한 그릇을 얻어먹고 갔지요.
그는 문을 열어주고 고양이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 지켜보았답니다. 햇살이 담벼락에 물기를 핫듯 말리고 있었지요. 그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 표면에 햇빛이 반짝였지요. 그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답니다. 멀리서 파도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러나 오늘은 처음 보는 파도처럼 말이지요.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문을 열고 나섰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하루가 말이지요. 이렇게 한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이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 혼자 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